사실 오늘 헌법 개정에 관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들 좀 고민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필요한데, 자, 오늘은 뭐 그냥 헌법이 뭔지, 그리고 이 시대에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 아주 중립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사실 뭐 별 내용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어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헌법 그러면은 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 안에 담기는 내용이죠.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입니까? 이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한다라는 법은 아무 데도 없어요. 다만 헌법 제목이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촛불 집회 때 이제 많이 외쳤던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조항 때문이죠. 그 조항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3.1 혁명이 일어나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임시헌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한반도라는 동네에 흰옷 입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하나 만들었다. 그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이 대한민국은 임금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국민의 것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요 세 가지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나라를 만들고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나라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가치를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 그게 이제 헌법의 첫 번째 요소고요. 또 두 번째가 국가 권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규정을 합니다. 법을 만드는 권력을 입법권이라고 그러죠. 입법권은 어디서 행사해요? 저기 여의도에 있는 3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괜히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 척 하면서 막 통과시키는 게 법이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죠. 행정권은 누가 가집니까? 요번에 좀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게 됐는데요. 잠깐 게 행정권은요, 미국은 대통령이 가집니다. 대통령, 트럼프가 지 맘대로 하는 게 행정권이거든요. 한국은 아주 재밌는 게 대통령이 행사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우두머리로 하는 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정부 안에는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그 다음에 이제 장관, 그리고 감사원까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조직이 행정권을 행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그 방금 말씀드린 이상한 법 해석해가지고 완전히 다 망치고 있는,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5개 국가 조직으로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은 왜 존재합니까? 요 다음에 나와요. 조금 밀어두고요. 어쨌든 국가에 대해서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이걸 규정하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 요소입니다. 옛날에는 저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심이었어요. 헌법의 중심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근데 요즘은 뭐냐면은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국민들한테 이동을 해요. 국민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는 국가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헌법이라는 게 저 먼 나라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헌법은 우리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이런 거 한번 봐봅시다. 참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 옛날에는 어쩔 수 없다 사주팔자 소관하면서 넘어갔던 일들이 요즘은 헌법을 가지고 와서 싸울 수 있는 일로 바뀌어버립니다. 맨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애가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고 싶은데 당구장 들어가니까 주인이 들어오지 마, 애들은 오지 마 그래요. 이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을 국회가 만들어 가지고 애들은 당구 쳐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국회가 그래 법 만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가야지 하고 포기를 했을 거예요. 요즘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당구 치고 싶은데 헌법 10조를 보니까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나는 당구를 쳐야 행복한데 왜 국회가 지가 뭔데 당구를 못 치게 막고 있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 쫓아갔어요. 나 당구 치고 싶은 걸 못하게 한 거는 국회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네 말 맞아. 이 청소년 보호법 잘못된 거야. 고쳐. 그렇게 나온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나 국회가 막아요. 그랬을 때 그걸 딛고 넘어서서 하고 싶은 걸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이렇게 보장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회는 이런 법을 만들지 마, 대통령은 이런 걸 해 라고 요구하는 거죠. 어제도 그 발표 났습니다만은 대통령의 7시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권력이 어떻게 저떻고 대통령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7시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7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틀이죠. 저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전부 다 하찮은 일들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여기 담배 태시는 분 계시잖아요. 요즘 얼마나 서러워요. 정말 끊고 말지. 근데도 안 끊어져요, 그게. 이제 담배를 그래도 여기는 좀 나아요. 법대로 하면은요. 저 건국대학에 있는데 건국대학 전체가 금융구역이거든요. 실제 담배 피고 싶으면은 한 20분 걸어가지고 건국대 밖에 나가서 피워야 됩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가서 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참고 말아야지 하던 것들이 이제는 나도 당당한 이 나라의 주인이고 헌법상의 권리의 주인인 만큼 내가 그걸 주장하겠다. 국회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내가 하고 싶은 건 막지 마라. 그 근거는 헌법에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뭐가 있으면 그걸 뛰어넘는 수단이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아요. 여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저께 대전에 가서 이 이야기 했더만은 오토바이 타시는 분 한 분이 흥분을 해가지고, 아니 북한도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달린대요. 그것도 그 정보는 또 어디서 듣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또는 이제 결혼식 할 때 옛날에 가정의례 준칙이니 뭐니 있었잖아요. 이제 제가 88년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호텔에서 결혼을 못 했습니다. 답례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님 들어오면은 봉투에 이제 1,000원짜리 몇 개 넣어가지고 아무도 안 부는 데도 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들 전부 다 헌법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특히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 중점을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세계 각 나라들은 모여가지고 유엔을 만들죠. 국제연합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2차 대전 그 잔혹한 그런 엄청난 피와 땀을 흘리고 나서 반성을 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국가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라가 왜 있어야 되는가 다짐을 하죠.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롭다. 국가가 존엄하고 국가가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국가는 밑바닥에 있고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가치롭다. 그러니까 국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회적 진보가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정진한다. 제 이야기는 간단하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고요, 내일보다 나은 모레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게 뭔지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보다 한 푼 더 벌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죠. 애인 하나 더 더는 아닙니다. 애인이 생기면 좋겠고, 이런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어쨌든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행복이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못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는 게 아니죠.
꿈을 꾸면서 희망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도록 국가는 모든 배려를 다 해주라는 거죠. 무엇을 원하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모든 국가, 회원국들은 서약했다고 그러죠. 2차 대전 이후에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모든 국가들은 그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국가가 우선이고,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멸사봉공. 나 한 몸 희생해서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나의 행복이 나라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다짐을 했었고요. 그거는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헌법 전문인데요.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는 건데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뭐 유구한 역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겠다. 약간 좌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너무너무 잘 살고 누구는 너무너무 못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잘 살아도 고만고만하게 잘 살고 못 살아도 조금 못 사는, 그래서 대체로 함께 어울려가지고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제 조수왕 선생님 상균주의에 바탕을 두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세계평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 물론 저거는 처음에는 뻥이었습니다. 저 헌법 만들고 할 때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나라에서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나 좀 살게 해주세요 하고 찾아온 난민들 100명 찾아오면 95명 이상 쫓아내버려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이제 못 먹는 사람이 찾아오면 하다못해 밥 한 수라도 줘서 보내잖아요. 그게 인정인데 좀 뭐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하겠다는 거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기서 이제 안전 그러면은 그 대통령 7시간하고 직결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 모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저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헌법만 읽어도 흐뭇해요. 기분 좋아요. 헌법 10조에는 이제 그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했죠.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주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국가는 그걸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좋아요. 저거는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랬죠. 민주공화국이 뭡니까? 아주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가 움직여 나갑니다. 다수결 원칙이라고 그러죠. 다수가 원하는 대로 국가가 이끌어 나갑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법치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5명이서 점심 다 드셨죠? 점심 먹으러 짜장면집, 그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나 짜장면 먹을래 그래요. 나머지 1명은 뭐 먹어야 됩니까? 저희들 옛날 시절에는요, 짬뽕이 없었고 우동이 있었죠. 거기서 나 우동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왕따 당하죠.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저 말이 그겁니다. 내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다수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거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다수자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100명이 사회에서 99명이 저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나는 집에서 좀 쉴래 그러면은 야 따라와 이게 아니고 너 왕따 당할래 그게 아니고 그래 좀 쉬고 있어
우리는 다녀올게라고 이야기하는 한 명의 권리라도 한 명의 인권이라도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회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저기서는 법치주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그 체제라는 거죠. 사실 뭐 저런 이야기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양심적 병력 거부 아시죠? 이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나는 집총을 못 하겠다. 이제 대체 복무를 시켜달라. 군대 안 가는 대신 뭐 대신 고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래? 그러면 국민들한테 물어볼게 하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들이 설문도 순 엉터리라고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놓고 국방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 뭐 양심의 자유 주장하고 다 좋은데 국민들 65%가 그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군대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 군대 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는 국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저기 있습니다. 다수가 원하더라도 소수의 권리는 어느 정도는 보여줘도, 물론 그게 전체의 질서를 깨버린다든지 지 마음대로 튀어버린다든지 뭐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보여줄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틀 속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으면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배려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더불어 사는,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게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근데요, 법은 칼입니다. 칼날 앞에 서느냐 아니냐 하는 게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저런 거 한번 봅시다. 저게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린 두 개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인데요. 제목이 뭐냐면은 판결을 기다리면서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저기 이제 그 남자가 저쪽에서 재판받고 있는가 봐요. 법정은 저기 있고요. 이 가족의 표정은 세상 모든 고뇌들, 범민들을 다 가지고 있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유죄 판결이 나면은 자기 집안이 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극도의 불안,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그림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서라는 제목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평화를 찾고 안도를 하고 입에 미소가 돌아요. 뭔가 이제 원래의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런 상황이죠. 참 잘 그렸는데요. 여기에서 법이라는 게 가지는 힘이 얼마나 센가는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법이라는 것은 한 가족을 지었다 놨다 마음대로 하죠. 중요한 것은 법은 권력이거든요. 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법이라는 칼에 칼자루를 누가 잡고 있느냐는 거죠. 칼자루를 국민이 잡고 있으면은 그 법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잡고 있으면은 국민은 저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죠. 실제 이 그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평화를 찾았어요. 근데 저 뒤에 실루엣으로 저렇게 희미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람들 모습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과거 조금 전 그림에서 이 가족이 하고 있던 인상 그대로 있잖아요. 법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일상사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법 앞에 약한 사람들, 조금 이상한 논쟁이긴 합니다만은 16세기 지금부터 한 700년 전, 600년 전에 스페인의 바야돌리드라는 지방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논쟁인데요. 스페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가니까 새까맣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먹는 것도 이상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당신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대요. 신의 존재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아니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당초 천지를 창조할 때 하얀 사람만 만들었지 이렇게 까만 사람은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팔아먹어도 된다 했어요. 그러다가 남미를 갑니다. 남미에 가면은 또 조금 새까맣게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인디오라고.
이 사람도 있네? 해가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뭐가 달라요. 보니까 뭔가 질서 정연하고, 그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때 유럽이면 거의 야만족들이죠. 그 뭡니까? 저때 18세기 정도만 돼도요, 유럽 사람들의 유럽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19세기까지만. 영국이 아니고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만큼 잘 살았으면 뭐 이런 정도, 뭐 그랬거든요. 문명으로는 상당히 뒤처졌죠. 그 이제, 거기는 마야 문명, 잉카 문명 같은 엄청난 문명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든 뭐든 신의 존재를 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노예 장사하는 사람들은 새까맣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사람 아니니까 팔아먹어도 된다. 또 이제 이쪽에서는 아니다. 저 사람들은 신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다. 팔아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느냐. 막 싸웠어요. 교황청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판정을 내려줍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람 아니니까 계속 팔아먹어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팔아먹지 마. 중재를 했어요. 약간 이제 그런 논쟁이 대충 논쟁이라면 싸움하기 일부 직전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있다가 막 그냥 교황의 말이고 뭐고 다 팔아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죠. 이 이야기는 진짜 기도 안 찬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칼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힘이 있다는 이유로 어느 한 사람을 사람인지 아닌지 마음대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참 여기에 600년 전 이야기로 그쳤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이어집니다. 그 이제 아닌 것 같아도요,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기 이제 2005년대에 황욱수 박사, 옛날에 유전자 실험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인간 배아를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줄기세포가 어떻고. 그 이제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념우표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2달 만에 굳어버리긴 했습니다만은, 저 우표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론 우표 도안자의 생각일 수도 있고 일부 저 우표를 만든 사람의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장애인은 뭔가 불편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존재예요. 줄기세포로 인해서 어떻게 척추신경이 연결돼 가지고 비장애 상태로 되면은 즐겁고 신나고 짝까지 생기는, 애인까지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딱 2개로 나눠놨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장애인이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쓸쓸한지 즐거운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시선에서 그냥 그대로 규정을 해버린 거죠. 마치 스페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은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한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저게 이제 디자이너의 문제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한 5년 동안 싸워가지고 만든 법인데요. 거기 보면은 여기 왼손 쓰시는 분 계세요? 왼손잡이. 안 계시는구나. 희한하다. 가끔은 한 분 있는데. 예. 왼손 쓰시는 분이 가위로 종이를 자르니까 종이가 잘 안 잘라져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너 왜 왼손 쓰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왼손잡이니까 종이가 안 잘라지는 거야. 너 잘못이야 합니다. 좀 표현이 좀 과격하게 하자면은. 근데요, 장애인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이거는 진짜 지금 현재 시행 중인 법이고요. 자기들끼리 저 법 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안을 만들어 갖고 제출한 게 있는데요. 여기는 저렇게 규정합니다. 신체적인 손상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게 장애가 아니라 그걸 이유로 사회가 뭔가 장벽을 쌓아둔 거, 이게 장애라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아픕니다. 이게 장애가 아니고요. 내가 다리가 아파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안 설치하고 계단만 설치한 거. 그래서 내가 못 올라가는 거. 그 계단이 장애라는 거죠. 가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법 전문 자체가 달라지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보건복지부 관료들 눈에는 장애라는 것이 사회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94년 사건인데요. 그 뭡니까? 신림동에 혼자 사는 그 노인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혼자 생활 능력이 안 되니까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돼가지고 생계보조금을 받았어요. 그게 한 달에 받는 게 저게 전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현금으로 6만 5천 원 받고요. 뭐 월동 장비 뭐 어떻게 연탄 또 받고 뭐 어떻게 요걸 이제 대충 계산하니까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꼴 정도 됩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가 서울 그 신림동은 서울이잖아요. 대도시에서는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둘이 살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명당 19만 5천 원이었습니다. 19만 5천 원? 19만 원이네요. 1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19만 원인데 국가가 아무런 생활 능력이 없는 할아버지한테 돈을 준 거는 9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9만 5천 원을 어떻게 사니? 우리 헌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9만 5천 원 가지고는 도무지 인간답게 못 살겠더라. 그러니까 더 올려달라 라고 했습니다.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쫓아갔습니다. 이런 수가 어디 있느냐. 헌법에 있는 대로 해라. 헌법을 지켜라. 그랬더만은 헌법재판소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9만 5천 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가 19만 원이고 그 절반밖에 안 준다 하더라도 주는 대로 받아 드세요 라는 판결인 거죠. 당신의 삶은 9만 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만 받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다른 그 이제 너는 사람 아니다라는 것하고 통하는 거죠. 요거요 참 재밌는 게 요게 1995년 판결입니다. 저 글자를 잘못 적었네요. 인도는요 2001년에 인도가 잘 삽니까?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또 소가 넘어갑니다. 국가 단위의 GDP는 인도가 훨씬 높아요. 근데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인의 삶의 질은 제법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잘 산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요, 인도에서 어느 날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왜 그런가 보니까 뭐 가뭄이 들어가고 전국에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으면은 이거는 국가 잘못은 아니죠. 국제사회가 도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창고에는 분명히 먹을 게 있는데, 쌓여 있는데, 그런데도 누군가가 굶어 죽어가요. 이러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죠, 그죠?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으면은 뭐 어쨌든 분배 구조가 잘못됐든 유통 구조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된 겁니다. 국가가 관리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민도 대부분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요. 곡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난 거는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국가 잘못이다.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판결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혼자서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게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이라든지, 요거는 표현이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근데 우리나라 여성단체한테 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망인은 잘못된 용어라고 하면서, 그럼 저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단어를 안 만들어줘요. 지금 여러분도 생각이 잘 안 나죠? 그게 뭐, 사별녀라고 저는 고쳤는데, 여기서는 안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가부장 체제가 강하다 보니까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하거나 또는 남편이 죽었을 때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식량을 줘라. 더더군다나 특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적어도 200칼로리 이상, 그 중에 12g은 단백질이 들어가는, 그런 300칼로리네요. 그런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라. 1년에 200일 이상.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적어도 저 정도 되면은 굶어 죽지는 않죠. 적어도 아동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헌법재판소 판결하고 어디가 달라요?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94년에 재판결을 할 때는 어딘가는 돈은 있었습니다. 어딘가가 아니라 국가 재정에는 돈이 있었어요. 그걸 엉뚱한 데 쓴다고 이제 복지에 안 쓰는 바람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도에서 저런 판결이 나올 정도 같으면 우리나라도 저런 판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죠. 사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우리나라가 48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보통 지금까지 이제 보통 헌법 발전을 보면 한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960년까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60년대에 이제 자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그때 그 뭡니까 우리가 육법전서라고 그러죠. 육법전서 중에서 거기에 있는 법률 중에서 다른 건 다 만들어졌고요.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민법입니다. 그게 196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가 법 체계가 형성이 돼요. 이제 그래서 60년대 61년까지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까지를 그 이제 국가 형성기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군사 정권이 들었었고 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민주화 단계가 일었었고요. 9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 IMF 터져 가지고 뭐 골프도 치고 참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었죠. 사실 뭡니까? 헌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원래 이제 저기 자유당, 민주당 정권, 민주당 정권은 뭐 있으나 마나 거고요. 공화당 정권 또는 민정당까지 이르기는 그때까지는 헌법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먹이 국가를 지배하는 수단이 됐죠. 그 이제 자유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설치됐고요. 또 한편에는 깡패들이 설치됐죠. 뭐 시라소니, 김두한, 뭐 하여튼 이정재 뭐 이렇게 됐고요. 그 이제 그 뭡니까 군사 정권기에는 군부 세력하고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이런 세력이 힘을 냈고요. 겨우 이제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게 87년 이후 지금 현행 헌법 체제입니다. 뭐 민주화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뭔가가 좀 그 뭡니까 국민들이 지배하는 헌법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힘을 가진 거는 국민들이 아니었잖아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었죠. 지금 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법 권력을 가진 사람, 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IMF 터지면서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게 대기업이나 재벌이 지배하는 또 이제 그런 인상이고 갑이니 어린이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저 시기고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 시기죠. 사실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은 아직 헌법이 우리의 것이 되지는 못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촛불 집회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실 그렇죠. 87년도에 6월 항쟁이 일어나고 이제 전두환 정권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그 군부 세력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군부 세력들을 쫓아냈으면은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죠. 근데 실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체제는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전두환 세력을 쫓아내면은 이제 헌법을 만들어야 돼.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헌법을 국민들이 만든 게 아니고 신군부에서 4명, 그 다음에 상임시가 4명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8명이 헌법을 만들어요. 소위 8인회라고 그러거든요. 8명이서 밀실에서 헌법 만들어가지고 국민투표가 통과시킨 게 현행 헌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헌법의 주인이다고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나 하면서 실제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안 줬어요. 대표적인 게 지난 촛불 집회였잖아요. 뭐 1000만, 2000만 숫자는 뭐 문제 어떻게 되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가지고 대통령 물러가라 했는데 실제 대통령 쫓아낸 사람 누구예요? 국회가 탄핵 소추했고 헌법재판소가 땅땅땅 해서 나간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원해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쫓아내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해놓고 실제 권력은 헌법재판소나 국회나 대통령이 가지는 그런 체제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농단이니 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그 뭡니까? 중이 저리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한대요? 이 중이라 하면은 자꾸
그 스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스님보다는 중이 더 높은 말 같아요.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옛날에는 절을 떠났는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불사 이렇게 돈 모아가 절을 뜯어 고치죠. 체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휴대폰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게 원칙이듯이요. 체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꿔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꾸려고 이제 지난 그 촛불 집회도 하고 수없이 많이 외치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지난 촛불 광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 국정을 농단했고 그 이제 적폐를 쌓았던 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이제 권력층들을 다 쫓아냈죠. 우리는 이겼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장에서는 분명히 이겼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김기춘을 처벌을 하고 뭐 우병우도 지금 뭐 잡혀가고 뭐 그랬잖아요. 그 뭐 저 이재용까지 잡혀가고 다시 풀려났다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자, 그까지는 좋습니다. 기분 아주 좋아요. 근데 내 호주머니 사정은 어떻게 됐어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저희 학교는 지금 11년째 월급을 안 올려줘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겼습니까? 실제 문제는 우리가 촛불 집회 나가 촛불 들고 막 외쳤을 때 가슴에 응어리진 거는 박근혜보다는 정말 내가 내 집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2년마다 전세금 올려준다고 정신이 없었던 그거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되고 취직 못해야 되고 그런 게 응어리진 게 표출된 게 촛불이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면은 내 가슴에 맺혀 있는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돼야 될 겁니다.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그때 촛불 집회 때 나가가지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을 때 박근혜만 욕했던 거 아니에요. 내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게 잘못됐다고 한탄하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 나라를 만들자면은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넘어가네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체제를 바꾸고 새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게 헌법 개정 과정입니다. 이제 사실은 198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헌법 개정 붐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의 그 추세인데요. 세 가지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동구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이행하려고 하니까 헌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흐름이었고요. 80년대 말부터 아시아, 아랍, 특히 아프리카까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 이제 뭐 우리나라, 필리핀 또는 대만 또는 아랍 오렌지 혁명이라고 그러고 이집트까지 다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세가 뭐냐면은 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헌법 개정 운동이 일어나요. 이제 그 과정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나라냐,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사회를 바꿔보자. 이 사회를 바꾸는 수단으로 헌법 개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혁명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제 했었는데요. 그 당시 80년대 말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투쟁으로 나선 게 아니라 헌법을 바꿔서 이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그게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아니었습니다만은 헌법을 바꿀 때 전 국민들이 그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요. 내 앉은 자리에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헌법 조항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거를 국민들이 논의를 하고 그 논의한 결과들을 헌법에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헌법 개정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촛불을 들고 나갔을 때는 이게 나라냐 바꾸자는 거였잖아요. 뭔가 나라를 바꾸자기보다는 엄밀히 본다면은 현재 살아가는 내 생활의 질, 삶의 질을 바꿔보자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잘 살아보자. 뭐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시기입니다.
실제 뭐 그냥 넘어가고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에 이제 들었었던 경우인데요. 저 사람 누굽니까? 그 차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조금 못생긴 축에 속하는데 저 사람 손에 들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담배 태시는 분 꼭 담배값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베네수엘라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 한 5배 정도 돼요. 엄청 길어요. 그걸 저 조그마한 책자에 다 집어넣어서 전 국민한테 나눠줍니다. 그걸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베네수엘라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베네수엘라 주력 산업이 뭡니까? 뭐 이제 해외 토픽에 많이 나기는 전 세계 미인 대회를 석권하는 게 베네수엘라죠. 근데요, 실제 주력 산업은 석유였고요. 석유 매장량은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이제 여기 베네수엘라의 부패한 정권하고 결착해가지고 헐값으로 다가가고 그나마 이제 돈 들어오는 거는 위에서 다 챙겨 이러다 이렇게 사람들이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라냐 바꿔보자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죠. 차베스가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총칼이 아니고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한테 혁명 공약으로 뭘 내세웠냐면은 개헌을 내세웠습니다. 헌법을 바꾸자. 이제 헌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들이 앉은 자리에서 필요한 헌법 조항이 뭔지 이야기해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자기 집안에서 밥 먹으면서 또는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조항을 바꾸면 좋을까 고민을 해요. 그걸 다 모읍니다. 그게 저 헌법 전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런 겁니다. 가정주부들이 헌법을 바꿔요. 헌법 문제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애 있으면은 얘 아빠 무슨 일 하시니 그러면은 우리 아빠 직장에 나가서 일해요 그러죠. 그죠? 엄마 무슨 일 하시니 그럼 뭐래요? 우리 엄마 아무 일 안 해요. 집에서 놀아요 그래요.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오만 거 다 하는데 그게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이죠. 엄청나게 일하면서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그 한을 맺힌 한을 저기다 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국가는 가사노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사회적 번영을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이다.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은 밑바닥에 가사노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적지는 않았는데요. 따라서 국가는 가정주부에게 사회보장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가사노동 1년 365일 하고 나 좀 쉴래? 나 허리 아파. 그래서 치료받을래? 그러면은 건강보험 적용됩니까? 실업보험 적용됩니까? 안 되죠. 뭔가 지역보험이든 뭐 직장보험이든 뭔가 내야 돼요. 그죠? 저 다음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1년에 180일 이상 가사노동에 종사하면 4대 보험이 인정이 돼요.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그게 뭐 4대 보험이라는 개념은 없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가가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책임져 줍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했는데 뭔가 이 사회에 기여를 했잖아요. 노동자들이 헌법을 만들 때 고민을 하고 목소리를 내니까 저런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은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뭐, 잘 된 경우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이런저런 트집 잡아가지고 너 사장님 업무 방해했지. 형법 몇 조에 따라서 징역 2년 살아. 너 사장님 영업 방해했으니까 손해배상을 뭐 10억, 50억 해. 월급은 요만큼 주고. 어떻게 그거 다 배상해요?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노동법이 아니고 민법, 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이 맺힌 노동자들이 헌법을 만들기 저러죠. 애매모호하면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라. 이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원래 하다 보면 좀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애매모호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사장님 손 들어주지 말고 노동자도 손 들어주라.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물론 저게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목소리를 내니까 그게 헌법에 들어가고요. 헌법에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헌법에 따라서 내 권리와 내 생활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물론 베네수엘라는 지금 망해가지고 뭐 별로 할 말도 없긴 합니다만은 사실 저런 식의 규정들이 80년대 이후에 개정됐던 헌법 규정들의 도체에 들어갑니다. 국민들이 직접 헌법을 만드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식으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면은
지금 대통령이 만든 헌법 개정안에 중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국회가 만든, 국회는 만들지도 않았지만은 거기 자문위원회 안에도 이런 조항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는 당사자들이 내는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바꿔야 될 거는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국민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이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헌법이나 법의 영역에서 말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통치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뭘 할 때 국민은 복종해야 되고요. 국회가 무슨 법을 만들면은 국민은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뭡니까? 법치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법치주의가 뭡니까? 법대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래요. 얼마 전에 구속된 사람 있잖아요. 그 전에 구속된 사람은 503호, 얼마 전에는 몇 호입니까? 저 503호 그러다가 다니다가 가만 보니까 제 집 아파트 번호가 503호예요. 그 참 좀 그래요. 하여튼 이제 그분이 집권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광우병 뭐 해가지고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 이제 그 광화문 광장 가득메였는데요. 그때 그분은 뭐 했답니까? 그날 밤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촛불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 여러분 법치를 확립합시다 그럽니다. 사실 근데요, 법치라는 말은 대통령이 국민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어느 순간 야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있죠. 어느 때입니까? 네? 내가 힘이 셀 때는요, 법대로 하자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냥 뺐으면 되는 걸. 힘이 약해가 뭔가 얻어맞을 것 같으면 싹 뒷걸음치면서 법대로 하자.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사람 안 무섭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보호하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라는 거는 바로 그 때문에 이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법을 갖고 이제 이용하는 사람은 힘이 생겨요. 힘을 도와주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헌법을 만드는 이유도 그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죽수가 누구 주듯이 국회의원들 권력 주고 대통령 권력 주고 총리 지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국회가 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지금 뭐 헌법 개정 논의하면서 대통령제냐 혼합형이냐 뭐 그딴 이야기 하잖아요. 혼합형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다음 달 월급이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제로 한다고 해서 가계부 빨간 글자가 파란 글자로 바뀌는 거 아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내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는 국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정치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직접민주제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경우죠. 무슨 법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죽어도 안 만들어져요. 할 수 없이 국민들이 서명받아가지고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 좀 끌어내리는 그게 이제 국민소환제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제일 먼저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좀 국민들이 답답할 때 이 우라증이라도 풀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더 나아가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이런 거 한번 봅시다. 프랑스 인권선언이 있습니다. 1789년입니다. 지금부터 270년 정도 됩니까? 꽤 오래 전 이야기예요. 프랑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왕을 쫓아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화국을 만들면서 이제 선언한 게 프랑스 인권선언인데요. 거기 15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는, 말하자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행정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이 뭔가 행위를 했습니다. 뭔가 건축 허가를 해줬거나 또는 나한테 딱지를 날렸거나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국민은 당연히 그 공무원한테 당신이 왜 그랬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잘했어. 그럼 박수 치시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공무원의 권력이라는 것은 공무원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이 헌법을 만들어서 넘겨준 것이거든요. 국민의 권리예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조금 듣기 안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언제나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듣고 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이 그냥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법이라는 칼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칼자루를 쥐는 그런 시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앙적 대통령제를 해소한다는 거,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없네요. 그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은 그런 조항이 있죠. 66조인데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 라고 해요. 국가의 원수가 무슨 뜻입니까?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원수,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은 국민이에요. 원수는 무슨 뜻이에요? 밑바닥부터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주 높은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국민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당연히 국민이 높아야 되는데 그게 웬 원수가 들어가요? 이게 유신헌법때 들어간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영도자적 대통령제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던 그런 시절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원조는 히틀러한테까지 이어지고요. 어쨌든 그런 체제, 이런 것들은 없애버릴 필요가 있죠. 이제 대통령한테 집중됐던 권력은 좀 털어버리는데요. 사실 대통령 권력을 털어버리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뺐어야 될까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인사권을 빼앗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뺏어가는 건 좀 뭐하고 하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주요한 공직자, 국무총리부터 국무회의원, 뭐 행정각부 장관, 뭐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장, 뭐 이런 사람들 또는 그 국영기업체, 주요한 국영기업체 장이라든지 임원들 봐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뭐 무슨 장관이 힘이 셀까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힘이 셀까요? 국민연금공단은요, 영국 런던에 공항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트윅인가 하여튼 그 히드로 공항 말고 그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 옆에 조그마한 공항도 하나 소유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기금 규모로 따질 때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해도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더 많아요. 엄청난 권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재채기만 한번 잘못해도 우리 경제는 흔들립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뽑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물론 대통령이 뽑는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는 자기들끼리 타협해가지고 10명 중에 3명을 우리 사람 좀 뽑아줘 타협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정책 연대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바꿔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헌법 개정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좀 더 우리의 삶을 낫게 만들 것인가. 이제 헌법 전문에는 이제 뭐 저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4.19 민주이념 3.1운동 사실 저거는 그냥 얼버무릴 게 아니라 혁명이라는 걸 분명히 해줘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3.1운동 전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임금님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3.1운동에 들어서면서 민주공화제로 함 하고 못 바꿔줬거든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혁명이라고 규정해야지 굳이 운동이라는 두리뭉실한 이름을 붙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4.19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8 6월 항쟁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논란이 많은데요. 저거는 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대 헌법이라고 그러면은요, 보통 이제 근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774년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헌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임금님의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임금님을 쫓아내고, 이 나라는 우리들 것이야 라고 선언했던 그 점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현대 헌법의 밑바닥에는요, 모든 헌법이 다 그렇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이 스며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권력에 저항했던 역사예요. 그걸 이제 문서로 남겨놓은 게 헌법입니다. 대통령 네가 또는 임금님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해 라고 국민들이 국가에게 또는 대통령이나 임금한테 명령한 게 헌법입니다. 국민들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국민들의 명령이 내려진 과정은 하나하나 적어둘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안 적어도 괜찮지만은 이왕 적는 것 같으면 적어두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분권, 당연히 그동안 이제 국가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권력은 다 국가가 가지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지방은 권력 요만큼만 주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요즘 KTX 미워 죽겠어요. 그저께구나. 그저께 대전을 갔다 오고요. 그저께 광주를 갔다 왔는데요. 옛날 같으면 1박 2일 코스잖아요. 근데 요즘은 KTX 때문에 갔다가 바로 와야 돼요. 그냥 하루 자고 온다 그러면 두 군데서 지키잖아요. 직장에서 지키고 집에서 지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중앙정부가 강력해지고요. 수도권이 전국을 장악하는 형태가 돼버려요. 이제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은 좀 흩어서 우리 동네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죠. 그게 지방분권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랑 자유한국당에서 저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요. 그거는 참 잘못된 시비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있고 헌법 사조에도 저 조항이 있는데요. 자유민주 기본질서라는 말, 저거는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면 민주주의고 자유주의면 자유주의예요. 저 말이 언제 들어오냐면은 또 이런 말씀 드려서 하지만은 유신헌법 때 들어옵니다. 유신헌법 때 대통령이 김일성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김일성 헌법 개정하고 남한의 수도 헌법 개정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뭔가 자기 권력의 기반을 이루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허위의식이죠. 그 개념으로 집어넣은 게 자유민주 기본질서란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거 물어보면 저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중요한 거는 민주적 기본질서거든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지 자유민주 기본질서라는 거는 저거는 괜히 있으나라는 말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혼란만 일으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생태, 환경,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도 바깥에 부었잖아요. 그래 참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그럼 뭡니까? 어쨌든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면은 적어도 차량 2부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저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서울시나 강동구청도 마찬가지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조례를 고쳐가지고요. 미세먼지 심각 수준으로 발령되면은 시내 도심 한가운데 사대문 안에 있는 주차장 요금은 10배로 올리기.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주차비 아까워서라도 차 안 몰고 나갈 거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죠. 자, 대충 이제 헌법 1조, 2조, 헌법 1조는 사실 고치기 어렵습니다.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잖아요. 요게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에서부터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100년 묵은 조항이 돼요. 그게 100년 묵은 정도면은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내버려둬도 괜찮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어느 한 곳에, 그 당한 곳에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고 법치국가고
사회적이란 말은 뭐냐면 국민 모두의 생활을 책임지는 국가. 누구는 너무 잘 사고 누구는 못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국가. 이제 그 개념이 사회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이 이리저리 나누어지는 국가. 혼자 권력을 다 가지는 게 아니라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권력이 나누어지는 국가. 이런 것들은 선언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헌법을 고치려면은 고칠 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세고 셌는데요. 그래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가슴 속에 맺힌 한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헌법의 재헌헌법에서 48년에 만들어진 재헌헌법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게 뭐냐면은 경자유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 그 원칙이죠. 요즘은 조금 예외가 인정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원칙은 여태까지 깨진 적이 없거든요. 그게 48년 재헌헌법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게 들어갔던 이유가 과거 조선 말기부터 구한말부터 일제에 거치면서 우리 농민들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이었잖아요. 맨날 소작 붙이느라고 그냥 못 살고 힘들고 그러니까 겨우 농사 지으면 다 뺏기고 했던 거, 이걸 좀 면해보자고 헌법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때 그게 한이 되어서 헌법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다른 한을 헌법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아마 주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 개헌안에도 주거권이 간단한 형태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좀 정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헌법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은. 그거로 끝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걱정되는 게 내 집 살고 있는데 도둑놈 들어오는 게 걱정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 하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게 이제 주거의 안정이죠. 그래서 이제 적절하고 위생적이며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권리, 이걸 보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함부로 쫓겨나가지 않아야 할 권리, 또 이제 국가는 주거 안정화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의무, 이런 것들을 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참여연대에서도 참여연대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이제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참여연대는 저기서 좀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주택 소유자가 불로소득을 취득할 때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 그거부터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모든 국민이 적어도 그 이상의 인간다운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이제 청년들을 비롯해서 주거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살 곳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특히 청년들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는 특별히 정책을 세워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이제 주거를 제공해라. 이런 규정도 들어가죠. 그랬더만은 일각에서는 그 사회주의 헌법 아니냐 그러는데요. 그런 정도는 보장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거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적인 화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4.16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강남역 사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구의역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또 다른 시대적 요구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게 안전의 문제입니다. 국가는 다른 거 다 제껴두더라도 국민이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진짜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안전권입니다.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좀 보장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전쟁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자. 좀 불안에 들지 말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사실 저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배부른 녀석이 엉뚱한 소리 한다 소리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만큼治安이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얼마 전에 광주 갔다가 이제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2시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도 흥청망청하고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이제 아마 그런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뭐 그 정도면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워낙 뜻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저런 규정들을 좀 마련하고요. 국가의 그 재예방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의무, 권리. 사실 그렇거든요.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안전해지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공장이 하나 들어서더만은 따뜻한 둥글만한 탱크를 하나 만들어놔요. 자, 그런 상황에서 너 안전할 권리 가진다 100번 해서 외쳐봐야 내 불안은 안 없어집니다. 실제 필요한 거는 내가 그 공장에 찾아가가지고 이게 뭐니 물어보고 이게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 조사를 해보고 터질 것 같으면 안 터지게 어떤 장치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정보를 요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죠. 뭐 그거 없애달라 소리 하기는 뭐 해도 적어도 터지지 않게 뭔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네요. 숫자가 잘못됐네요. 그 외에 이제 분권의 이야기들 또 다른 시대적인 화두죠. 아마 저는 이걸 세 번째로 나왔는데요. 또 이제 이 분권 대학에서는 자치분권 대학에서는 이걸 첫 번째로 놓으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그 이제 지금 현행 규정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 규정이 두 종문풀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죠. 그것도 지방자치를 보장한다가 아니고 지방자치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갖고 이거 해도 돼 하는 것만 할 수 있고 법률이 하지 마 그러면은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국회가 논다고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으면은 이 영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국회가 농땡이 부린다고 법을 안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지방자치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가 별로 그렇게 많이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적어놨어요.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더더군다나 지방자치권은 그거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로 보장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의 권리죠. 당연히 그건 보장돼야 되는데요. 우리 헌법에는 그런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요. 주민자치권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국회가 준 법률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별 볼일은 없는 권리다. 그래서 국회가 지 마음대로 줬다 뺐다 뺐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헌법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해놔놓고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규정들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놨어요.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주민으로부터 나오면은 주민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와 해놔놓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다 정한다고 해놨어요. 약간 좀 모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것도 필요하죠. 뭐 서울에서는 별로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대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 때 표 나온 대로 의석 배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 국회의원들 많이 뽑아요. 그럼 저기 전라도에 있는 장흥이나 뭐 영광이나 영암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국회의원 한 명, 두 명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은 거기 지방자치는 어떻게 보장한대요? 또 하나,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에 봉사해야 됩니까? 국가 전체의 이익에 봉사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요.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도 또 그런 이야기 나올 거다. 국회의원들 맨날 의정 보고하면서 내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 요만큼 따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꼭 자기가 진짜 따온 것처럼 자기 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해요. 남의 돈 쓰면서. 어쨌든 국회의원은 그거 하면 안 돼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는 사람이죠. 지역의 이익은 지역에서 도모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양원제로 선택을 해요. 그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거는 하원에서 민의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하고요. 지역을 대표하는 거는 상원, 뭐 중의원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한다는 거죠. 대충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양원제인데요.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저 양원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뭐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양원제 도입하자라고 주장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여의도에 있는 사람 미워 죽겠는데 아예 없앴으면 좋겠는데 뭘 또 하나 만드느냐 이 이야기 나와요. 국민 정서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방 분권이 제대로 되려면은 더더군다나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지 맘대로 못하게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숫자는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는 게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5명이라고 생각해봐요.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뭐 아침 10시 20분까지 자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똑같이 국회의원도 좀 숫자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저 부분입니다. 자치 입법권, 보통 이제 지방 분권 하면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이제 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치 입법권입니다. 이런 거죠. 그 뭡니까? 강동구는 뭐 그런데요. 저기 경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주나 제주도나 관광으로 먹고 사는 데잖아요. 자, 서울에 저희 학교 앞이 근대 입구역 사거리 거기가 단위 시간당 인구 밀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데예요. 저 저녁에 밥 먹으러 갔다가 건너려고 하다가 떠밀려서 못 건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요. 거기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하고 제주도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거기서는 저희 학교 앞에서는 쓰레기 버리면은 하고 인상 쓰면 되지만 제주도에서는 엄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민들을 처벌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법률은 국회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뭐 법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한테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주 입법권 또는 자치 입법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서 뭐 마음대로 뭐 어떤 사람 법 만들어갖고 사형시키고 이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한계는 있더라도 뭔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돈이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제6의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한테는 5가지 오감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게 돈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분할이 어떻게 됩니까? 뭐 보통 그러대요. 중앙정부가 8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가 2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그러니까 6대 4로 고치겠다 그러잖아요. 중앙정부 6, 지방 4로 고치겠다. 그것도 조금 모자라요. 엄밀히 하자면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지 예산이지 않습니까? 복지는 지역 단위로 이루어져야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서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수준하고요. 저기 영암이나 뭐 신안군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수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그 예산은 그렇게 중앙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해갖고 야단났던 적이 있죠. 뭐 연극, 영화, 뭐 무슨 행사하는 거, 그거 지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 이제 이념적으로 나눠가지고 이쪽은 지원하고 이쪽은 지원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라는 거는 전국 단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일어나거든요. 지역 문화가 우선이어야 돼요. 봐봐요. 누군가가 연극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연극을 한다고 합시다.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보러 와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이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원은 이 동네에서 하면 맞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이게 전부 다 돈의 문제입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블랙리스트가 나고 뭐 사건 사고 나고 국정농단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분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지금은 국가가 걷어가지고 지역에 나눠주는 방식인데요. 아예 이걸 나누자는 거죠. 국가가 걷어서 국가가 가지는 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세죠. 그 이제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거 뭐 이제 물건 수입할 때 관세 내는 거 이런 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 국가가 가져가면 돼요. 재산세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지역에서 가져가면 됩니다. 이건 이제 지방세죠. 소득세는 자 여기 공무원들 그 뭡니까 월급 받으면 소득세 내잖아요. 자 내가 광동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걸 왜 나라님한테 가바쳐요? 광동구에서 했던 건데. 근데 광동구에만 주려고 하니까 공무원이에요. 그 월급이 거기서만 나오느냐? 아닐 수도 있죠. 어중간해요. 보통 소득세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 이제 그런 거죠. 저는 부산 사람인데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부산에 슈퍼마켓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이마트 홈플러스 들었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부산 물건이 딱 2개 있대요. 부산에서 생산된 물건이. 뭐겠습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부산 어묵이 들어가고요. 부산 우유가 들어가요. 근데 부산 우유도 사실은 경남도 지방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부산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번 소득은 거기 사람들이 그 뭡니까 그 물건을 팔아줘서 난 소득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유통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해요. 이런 것들은 아예 공동세로 해가지고 나눠먹게 하는 걸로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은 그래서 그거는 미리 이제 그 한뭉택이 만들어 놔놓고 이제 지역대에 따라서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강동구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얼마 전에 저 광진구 정장님을 만났더만은 막 그냥 사실 만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제 저는 근대 탁구에 있는데요. 이제 탁구장 하나 지어달라고 만났어요. 그렇게 인상을 어디까지 쓰시면서 하는 말이 남들은 강동구, 저 광진구가 부자인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학이 2개가 있고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워커힐이 있고 서울에서 골목이 제일 많은 구래요. 치안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단독주택만 있어가 재산세가 안 들어온다. 가난하다. 못 지어준다. 그래놓고 작년에 지어주긴 했어요. 뭐 어쨌든 그러던데요. 어쨌든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이제 못 사는 동네, 재산세가 적게 들어오는 동네라고 해서 돈을 적게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써야 되죠. 그랬을 때는 이제 소득세나 이런 공동세에서 나누어주는 거죠. 수입이 많은 그 자치구 조직은 조금 주고 적은데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저게 독일 제도입니다. 독일에서 저렇게 되고요. 저 이야기는 이제 재정조정제도라고 그러는데요. 대통령 개헌 안에도 들어가고 국회 자문위원회 안도 들어가고 참여연대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개헌되면은 트럼프 저 제도는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직집민주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왜 지방자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강동구에 절실하게 필요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안 만들어줍니다. 국회의원들은 전국을 고민해야 되니까. 그러면 강동구 주민들이 서명해가지고 법안 발의하라는 거죠. 이게 지방자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국회의원이 강동구만 욕하고 다녀요. 그러면 쫓아내면 되죠. 이제 그런 형식이죠. 그 지역의 이익,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이익, 그 의견이 바로 국회의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그 직접민주제 방식이고요. 뭐 고칠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방분과 관련해서는 대충 이제 저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뭐 자주조직이나 자주행정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그 헌법사항이라보다는 지방자치법에서 처리를 하면 되니까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는 헌법을 무엇을 어떻게 바꾸느냐라는 것보다요. 헌법을 바꾸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 베네수엘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남은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절대 헌법에 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헌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직업군이 뭡니까?
농민들이요. 농민헌법 만든다고 농협에서 1200만 장 서명을 받았고요. 전국 농민의 연합회 전농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200만 장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헌법 만들자. 그 이제 농민들한테 직불금 지급하고 뭐 하여튼 그 농촌에 좀 지원 좀 해달라는 헌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헌법 개정안에 모두에 농어촌은 또는 농민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안 받아줄 방법이 없어요. 여성단체에서 그러니까 뭐 성평등 해가지고 쭉 요구를 하니까 지금 대통령 개정안에는 성평등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성단체에서 요구했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데 차별해서는 안 되고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 규정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바로 이제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국면은 뭐 헌법이 무엇인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개정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요, 인구 35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전부 전 국민이 바닷가 나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금융허브 운운하면서 전 세계 은행을 다 유치를 해요. 그러니까 고기 잡던 사람들이 전부 은행으로 다 취직합니다. 그 북해 거기 추운 나라잖아요. 거기서 떨면서 고생하면서 고기 잡는 것부터 사무실에 앉아가 일하는 거 좋거든요. 월급도 많고. 아, 살만하다 했는데 갑자기 금융위기 다시 가고 다 망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려니까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은행에 취직하면서 배를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나옵니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위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나라냐? 우리는 뭐 들고 나갔습니까? 촛불 들고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후라이팬 들고 나가요. 그래서 후라이팬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저거는 이제 두드리면 소리도 크게 나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깨지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막 그러면서 사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먹을 거 내놔라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 나라를 만드는 방법으로 헌법 개정이라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이 헌법 개정 과정이 정말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그러죠. 국민들한테 전부 맡겨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듭니다. 모래시계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밑바닥에서부터 의견을 모아요. 국민들한테 이제 새 나라를 만들려면 헌법을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의논하게 만들고요. 그걸 1,500명으로 되는 국민회의에서 한번 걸러내고 다시 900명이 되는 회의에서 또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25명으로 되는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헌법 개정안 조문을 만들어요. 실제 저희들 같이 이제 법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그 뭡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법입니다. 조문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이렇게 똑같은 글자도 누구 너니라고 쓰는가, 누구 가라고 쓰는가 이게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 장난치는 게 저희들 업이거든요. 예, 그러고 보니 나쁜 사람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아놓은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그걸 조문을 만들었다고 해서 국민들의 뜻에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국민들한테 검토하라고 보내줘요. 내가 이렇게 조문을 만드는데 맞는가? 이렇게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걸 나중에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확정을 합니다. 이제 헌법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 개정안을 확정을 해요. 물론 이제 아이슬란드는 저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가 가지고 다시 또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이제 선거가 그 과정에 있는 바람에 국회 구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뭐 헌법 개정은 뭐 그냥 이대로 살자고 그냥 지금 죽치고 있는 그런 셈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런 식의 방식들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6월 13일 날 헌법 개정을 그 국민투표를 한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동안 얼마든지 헌법 개정안을 국민들한테 보내주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자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런 말 하면 그러거든요. 아이슬란드는 인구 35만 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런 게 아니냐. 우리나라는 5천만이니까 어렵다. 진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교수 3명 모아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데려가는 거. 각자 딴소리 하기 때문에 절대 못 가요. 근데 데려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 주면 돼요. 용역 하나 주면은 그 돈 때문에 다 같이 가거든요. 그 이제 몰라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집중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한 번 뜻이 모아지면 걷잡을 없이 뜻이 모아져요. 바로 그게 지난 촛불 집회의 동력이었고요. 봐보세요. 대통령도 쫓아냈고 불과 2달 만에 새 대통령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헌법, 우리가 원하는 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지방 분권이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뭐 그런 것이든 예를 들자면은 노동권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가 더 받아요? 여기 남성 동지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남성의 60% 조금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고쳐낼 수가 있죠. 또는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제 일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러니까 야구르트 아줌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분명히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데 그랬는데도 노동법으로 보호해달라 그러면은 당신은 사업자지 노동자가 아니야 하는 거. 그래서 보호 대상에서 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헌법을 바꿔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답답한 게 정교조인데요. 지금 정교조 최대의 숙제가 뭡니까? 정교조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법의 노조다. 노조로 인정하지 아니함.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정교조는 노조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요. 헌법 전문 하나만 바꾸면은 바로 해결됩니다. 근데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정교조 선생님 있으면 내가 흉보더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여튼 헌법을 고침으로써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말 하거든요. 헌법은 간단해야 되고 최고법이니까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건 법률에서 정하자. 말짱 헛소리예요. 구체적인 거 법률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정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답답하니까 헌법을 개정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답답하니까 이게 나다냐고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헌법은 80년대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이전의 헌법은 짧아요. 근데요, 그 이후의 헌법은 대부분 깁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상당히 짧은 축에 속하는데요. 독일 헌법이 우리나라 3배고요.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영어 단어로 만들면은 한 9,700단어 정도 됩니다. 독일 헌법이 27,000단어가 되고요. 세계에서 제일 긴 헌법은 어디겠습니까? 아까 나왔는데. 인도예요. 16만 단어 정도 됩니다. 완전히 공부하듯이 한 달 정도는 읽어야 읽을 수 있는 정도죠. 그런 식으로 헌법전이 길어지는데요. 이제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 각각에서 나오는 요구들을 충실히 담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못하라는 법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걸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부지런히 이야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헌법을 알아서 개정해 주겠지. 헌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고요. 헌법 하나 바뀌는 순간 내 호주머니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 그거는 조금 명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